안녕하세요. 저는 송주 캠퍼스에서 SQLD 강의를 맡고 있는 김강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부터 이제 SQLD 최종 정의 강의 오늘 한번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이번에 SQLD 시험이 공고가 하나가 났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2023년 9월 27일에 이제 공지가 하나 났어요. 이 검정 방법 및 이제 검정 과목이 변경되었다. 이런 이제 안내가 나왔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이제 뭔가 많이 변한 것 같다라고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변경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었는데 그 과목의 세부 항목이라고 하는 옛날에 목차로 구성되어 있던 그 교과서에 목차로 구성되어 있던 부분들이 변경이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 같은 경우에도 조금 SQL 기본 및 활용 부분에서도 이 검정 과목의 목차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이런 이제 검정 과목의 어떤 목차의 변경이 지금 최초로 일어났던 건 아니고요. 이 검정 교과서, 이 교과서 있죠? 모든 분이 없을 텐데 아마 다 아시는 분일 겁니다. 아실 겁니다. 이게 이제 2020년 개정판입니다. 이 교재가 2020 개정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전에 있었던 어떤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이제 판 같은 경우에는 목차들이 2020 개정판 이후로 많이 삭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시험 범위가 개정이 된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시험 범위가 이 SQL 전문가 가이드 2020 개정판, 사실 이제 2020 개정판을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목차가 변경되었냐면은 되게 많은 양이 이제 방대하게 출제가 되다가요 2020년 이 개정판을 기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에 SQL 전문가 가이드에 있던 목차의 내용이 사실 이 기점을 기준으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험에 아무런 공지 없이 반영이 됐었어요. 문제은행에서 이제 출제를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아무런 공지 없이 이제 시험에서 이 부분을 이제 삭제하고 출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험 출제 기관에서 별 말이 없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2023년에 공지로서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공부하셨던 방법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시험 합격에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의 이해 1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목차가 그대로 이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내용도 크게 변한 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2장 데이터 모델과 SQL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반정규와 분산 대비 이런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삭제가 되었고 정규화는 살아있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추가된 단원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아예 처음 등장한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있었던 SQL 2과목에서 이론적인 부분을 따로 빼서 1과목으로 이제 옮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2과목에서 좀 이론적인 부분을 삭제를 하고 2과목에 있는 이론적인 부분을 1과목에 가지고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랑 정규 표현식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출제 경향이 좀 덜 출제되는 경향이 요즘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추가가 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시간이 있으시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3장에 이제 관리 구문에 이제 DML, TCL, DDL, DCL 각각의 이제 언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이 관리 구문으로 다 묶였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DML, DDL, TCL, DCL 다 흩어져 있었는데 이 과목에서 이제 관리 구문이라고 하는 3장에 다 묶이면서 좀 변경이 있었다. 이것만 체크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전에 공부하셨던 방식에서 출제 범위가 줄어든 것이지 절대로 뭔가 엄청나게 시험 경향이 바뀌었다든지 공부해야 될 어떤 내용이 많아졌다든지 이런 점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부터 이제 1과목 데이터 모델링 2의 최종 정리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첫 번째로 DBMS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실제 생활에서는 많은 데이터를 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사진을 보든지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통화에 녹음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다 무슨 데이터라고 하냐면은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런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은 정말 양이 방대하고 많은데 데이터를 처리하기 항상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항상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구조화된 데이터를 보통 정형 데이터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흔히 말해 어떤 데이터냐면은 표의 형식을 가진, 테이블의 형식을 가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형 데이터로 이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의 형식으로 관리하게 되면은 실제 업무 상황에서 정말 많은 데이터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정말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고 통계 처리도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형 데이터를 그럼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요즘은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도 합니다. 이 구조화된 데이터라는 의미를 가진 스트럭처드 데이터. 여기서 이제 파생된 언어, 이런 구조화된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한 언어는 바로 SQL입니다. 그래서 SQL이 Structured Query Language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구조화된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SQL 명령문을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얻도록 하는 언어를 SQL이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DBMS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DBMS, 여기 보시면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언어가 있죠.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요즘 현대 기업에서는 정말 큰 데이터들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큰 데이터들, 그 데이터들을 기업의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해야 하는 환경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이 기업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과학에서의 항상 역사는 한정된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나눠 쓸 수 있게 하고 여러 개의 작업을 하나의 컴퓨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멀티 프로그래밍 혹은 멀티 유저드 시스템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큰 방대한 데이터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자신의 원하는 데이터들을 추출하고 작업하고 조작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고안이 됐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데이터베이스, 물리적인 어떤 디스크에서 모든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자신의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 한계 때문에 버티질 못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오게 되냐면 중간에 빠른 성능으로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를 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메모리 공간입니다. 메모리 공간.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이 전기적 신호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 이 장치가 자기적 신호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이 디스크라고 하는 장치보다 약 10,000배가량 빠르다라고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항상 성능은 매우 좋지만 용량은 매우 떨어집니다. 하지만 디스크는 성능은 떨어지지만 용량은 큽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데이터 중에서도 일부만을 쓰게 되고 자주 쓰이는 정보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정보들을 메모리에서 관리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장애 없이 방해 없이 자기가 원하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다룰 수 있도록 만든 이 메모리를 관리하는 이 시스템을 DBMS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보게 될 오라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정된 리소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다루고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이게 바로 DBMS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서버에 접속을 하고 그 서버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미리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연산도 다 편하게, 연산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다 분배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서버에 대해서 명령어를 보낼 때 SQL을 통해서 명령을 보내고 거기에 맞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오브젝트에 대해서 하나 설명을 조금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오브젝트들이 구조화된 오브젝트들의 모임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표적으로 아시는 오브젝트는 아마 테이블입니다. 테이블. 그래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떤 지도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형식인 테이블에서 각자 유저들은 자신이 원하는 테이블을 접근해서 그 부분에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그런 이제 태스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DBMS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는 이 오브젝트들의 어떤 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오브젝트의 대표적인 예는 테이블,
그리고 SQL 명령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뷰, 그리고 테이블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인덱스,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볼 내용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비정형 데이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여러 가지 형태가 없는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구조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구조화되는 것이 테이블의 형식으로 구조화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테이블들은 각자 독자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리적인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하나의 지도 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 형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데이터를 공유하기도 편해지고, 데이터를 관리하기도 편해지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의 품질을 개선을 위해서 어떤 데이터의 지도 형식의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모델이고,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기업의 어떤 업무 시스템에 이해를 해서 테이블의 형식의 지도를 만드는 것을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한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데이터 모델링, 지금부터는 이제 SQLD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모델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복잡한 어떤 기업의 시스템을 어떤 구조화된 데이터로 옮기는 거다. 이 정도로 정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소프트 개발 방법론이라고 하는 그 역사를 보면요, 구조적 방법론, 데이터 중심 방법론, 개체 지향 방법론, 이 순서대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일단 구조적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요, 간단히 보시면요, 이 부분이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고객이 주문을 넣고 주문해서 뭐 배송을 하고 아니면 대금을 청구하고, 이런 어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어떤 업무에는 항상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런 프로세스 중심으로 프로그래밍을 진행하고 저희가 원하는 어떤 컴퓨터의 연산으로 이렇게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을 이제 구조적 방법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각자 업무 범위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업무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자기 자신의 데이터만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의 품질이 떨어지고 중복된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요, 비일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비유연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개발이 되냐면은 데이터 중심 방법론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 중심 방법론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 지하철 노선도 같은 거예요. 저희가 어떤 지하철이 있다 하면은 이런 식의 노선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노선도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매일매일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 혹은 어디 이동하는 사람들은 이 노선에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경로를 항상 검색하시면서 따라갈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노선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지하철 시스템을 하나의 공유 가능한 형태의 지도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의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을 이용할 때마다 새로 지하철을 뭐 그리거나, 아니 그 사람에 맞는 지하철 노선도를 주거나,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지하철 노선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자리가 잡힌 거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중심 방법론도 마찬가지로 어떤 기업의 시스템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을 지도 형식으로 만들고요, 그 지도 내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알아서 찾아서 조작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이 데이터 중심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만드는 것을 이제 RDBMS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이 서로 논리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그 논리적 연관관계 덕분에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합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업무 범위에 따라서 원하는 테이블을 골라서 자기 자신의 입맛에 따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최고의 이제 데이터의 이게 재사용성을 최대로 끌어올린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배우는 이제 오라클과 SQLD 시험의 이제 모든 어떤 DBMS는 다 데이터 중심 방법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RDBMS를 기준으로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의 특징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어떤 기업의 업무들을 데이터의 구조화된 데이터의 어떤 지도로 만든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특징은 단추명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단순화,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되신다 하시면 지하철 노선도를 항상 떠올려 주세요. 지하철 노선도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지하철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추상화, 노선들이 지하철 연결되어 있는 노선들을 색깔로 구분해 놨죠.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다 각각 색깔이 다르죠.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 놨고, 명확화, 명확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경로를 저희가 지정을 했을 때 그 경로가 모든 사람한테 이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도 마찬가지로 단순화, 추상화, 명확화 세 가지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무조건 출제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잘 체크하셔서 수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데이터 모델링은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개념 데이터 모델링, 논리 데이터 모델링, 물리 데이터 모델링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냐면요. 어떤 음식을 맛을 볼 때 그 음식의 맛을 보고, 뭐 짬뽕 같은 것의 맛을 보고 그 맛을 통해서 어떤 레시피를 만드는 과정을 생각을 해주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래서 맛을 보면은 여기서 특출난 맛이 있겠죠. 아니면 어떤 기름의 맛이 특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땅콩의 맛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오징어의 맛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맛을 이루는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모델링으로 따지면은 핵심 엔터티라고 불립니다. 그럼 핵심 엔터티를 추출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개념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서점에서 책을 산다 할 때 책이라고 하는 사실, 아니면 고객이라고 하는 사실, 뭐 이런 중요한 사실들이 이제 핵심 엔터티로 구성이 되고, 그걸 이제 도출해내는 것을 개념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논리 데이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핵심적인 엔터티를 추출해내고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재사용성을 고려를 해서 정규화를 시키기도 하고 관계를 설정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어떤 지도를 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리 데이터 모델링은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어디에 저장이 될지, 어떻게 저장이 될지, 어느 정도로 할당을 해줄지 여러 가지 제약 조건, 개체 속성들을 다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레시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 핵심 재료를 선정을 하고, 핵심 재료를 언제 뭐 물을 끓이고 뭐 면을 넣는다 이런 식의 언제 시간 순서대로 혹은 이 논리적인 순서대로 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로 데이터를 정의를 할지, 이게 문자가 될지 숫자가 될지 날짜가 될지 이런 유형 혹은 제약 조건, 전반적인 구체적인 사실들을 다 여기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쪽으로 쭉 내려갈수록 어떻죠? 구체적이다 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교재에서. 이쪽으로 올라갈수록 뭐죠? 추상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추상적. 그래서 여기 내용들을 꼭 잘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데이터 모델링의 중요성입니다. 이건 이제 C급으로 요즘 많이 출제되진 않기 때문에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급 효과입니다. 파급 효과는 이제 데이터 모델링을 잘 해야 나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중에 이제 오류가 생기면은 데이터 모델링을 잘못 짜게 되면 오류가 크게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간결한 표현. 그리고 간결한 표현으로 이제 정보의 요구사항과 한계를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데이터의 품질. 네, 여기서 굳이 나오자면 아마 데이터 품질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될 수가 있는데, 데이터의 품질이 이제 이전에는 데이터 품질이 되게 좋지 않은 데이터베이스가 많았습니다. 근데 RDBMS가 개발이 되고 나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품질이 많이 개선이 되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품질에 관한 문제점은 여기에 나옵니다. 데이터 품질을 훼손시키는 여러 가지 유의점들. 첫 번째는 중복입니다. 데이터를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저장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그리고 비유연성입니다. 업무가 바뀌었을 때 기존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할 때. 그리고 비일관성. 기존에 있던 어떤 데이터들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은 데이터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이 이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중비유일 이렇게 외우시면 되시겠고요. 중비유일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모델링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것도 A급으로 엄청나게 많이 출제되는 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엔터티, 어트리뷰트, 그리고 릴레이션십스 세 가지를 이제 보통 데이터 모델링의 3요소, 필수 3요소라고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글자 따서 year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year, E-A-R 해서
year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엔터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블과 유사한 개념이죠. 테이블과 유사한데 이 엔터티라고 하는 개념은 데이터 모델링에서의 테이블에 대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에서 저장되고 관리되어야 되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엔터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터티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행들은 모두 다 인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인스턴스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미스, 엘렌, 와드, 존스 이런 사원 한 명 한 명이 다 인스턴스를 구성하고요. 이 인스턴스들의 모임을 엔터티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터티의 자격, 엔터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부분도 항상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니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식별 여부입니다. 엔터티는 반드시 식별자를 하나 이상 필수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등록정보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 혹은 택배정보에서 운송장 정보, 이런 것들이 운송장 번호, 이런 것들이 다 식별자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티라는 것은 집합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2개 이상의 인스턴스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속성입니다. 인스턴스들은 여러 가지 속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인스턴스를 이루게 되는데 엔터티는 반드시 여러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 이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반드시 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RDBMS는 반드시 엔터티들 간의 관계를 잘 규율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필수로 가진다. 여기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티 생성 시점에 따른 분류, 그리고 특성에 따른 분류 두 가지를 이제 볼 텐데요. 생성 시점에 따른 분류, 그리고 유형에 따른, 형태에 따른 분류죠. 두 가지 이제 시험에 항상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성 시점 같은 경우는 기, 중, 행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기중행. 그래서 기본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업무와 관계없이 원래 존재하던 것들. 인터넷 서점을 예시로 들어드리겠습니다. 기본 엔터티, 예를 들면은 도서 정보, 출판사, 출판사, 출간일, 저자 이런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은 어떤 서점이라고 하는 업무가 생기기 이전부터 존재한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도서라고 하는 정보는 기본 엔터티의 일종이고, 중심 엔터티라고 하는 것은 그 도서를 주문하는, 주문이라고 하는 어떤 중요한 행위, 그런 행위를 이제 중심 엔터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문 행위. 그래서 주문 테이블이 있다 하면 그게 이제 중심 엔터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위 엔터티는 2개 이상의 부모 엔터티로부터 발생되고 내용이 자주 바뀌는 엔터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문 내역 혹은 환불 내역, 이런 어떤 내역 정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태에 따른 분류, 이건 이제 유계사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유형 엔터티, 개념 엔터티, 사건 엔터티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유형 엔터티는 형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원 정보 테이블이다 하면은 사원에 대한 정보는 유형 엔터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사원들이 각자 업무 범위에 맞게 부서를 구성한다. 그럼 부서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업무가 같은 사람들을 모아놓은 개념이죠. 그래서 부서 정보 같은 것들이 개념 엔터티에 해당을 하고, 사건 엔터티라는 것은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엔터티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발생량이 많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주문 내역 혹은 여러 가지 내역 정보들 혹은 주문 정보, 여러 가지 이제 계속해서 데이터가 삽입되고 삭제되고 수정되고 많은 이제 트랜잭션을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건 엔터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은 인스턴스들의 이제 어떤 성질들을 속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는데, 업무상 분석을 해야 되는 대상의 성질, 특징들을 속성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인스턴스를 관리하고자 하는 더 이상 분리되지 않는 최소의 데이터 단위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혹시 이제 시험에서 이걸 이제 원자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자성. 그래서 절대 이제 분리되지 않는 최소의 단위, 이걸 속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속성이 이제 특성에 따른 분류로 기설파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기본 속성, 설계 속성, 파생 속성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로부터 추출된 모든 속성입니다. 그래서 엔터티에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존재하는 속성의 일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대표적인 예시는 저희 이제 어떤 서점 같은 곳에 가시면은 이제 책을 이제 분류를 할 때 에세이는 01번이다, 스포츠는 02번이다, 혹은 학습지는 10번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속성을 이제 설계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생 속성은 이러한 속성들에서 파생된 통계적 정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속성에 영향을 받아 발생하는 속성들로 보통 계산된 값입니다. 그래서 뭐 서적의 총수, 서적의 구매 금액의 총합, 이런 정보들이 다 파생 속성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식별자 개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엔터티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엔터티에 있는 인스턴스들을 구별하기 위한 이제 속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주민등록정보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같은 정보들이 식별자로서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주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엔터티 내에서 각 인스턴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속성이고요. 보조식별자는 엔터티 내에서 인스턴스를 구별할 수 있지만 대표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직원 정보다 했을 때 직원 정보에 직원 번호가 있고요. 주민등록번호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직원들을 구별할 때 주민등록번호도 식별자로서 기능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주식별자로 직원 정보에서 직원 번호를 지정하게 되면은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조식별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별자 중에서 대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제 식별자를 구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내부 식별자와 외부 식별자가 있습니다. 내부 식별자는 엔터티 내부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스스로 정의가 된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직원 정보 테이블에서 어떤 직원 번호 같은 것들이 내부 식별자로 기능을 하고요. 외부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요, 다른 테이블에서 식별자를 가지고 왔어요. 그게 이제 자신의 식별자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부 식별자는 타 엔터티에서 가지고 온 식별자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실 수 있으실 텐데, 식별자의 속성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로만 이루어진 식별자를, 하나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식별자를 단일 식별자, 둘 이상의 속성으로 이루어진 것을 복합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별자의 대체 여부에 따른 분류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본질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입니다. 그래서 본질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식별자고, 인조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업무에 의해서 만들어지진 않지만 기존 식별자가 복잡한 이제 구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인위적으로 만든 식별자입니다. 이런 식별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시가 운송장 번호입니다. 저희가 어떤 배송을 보냈을 때 수화인이 있고 수취인이 있고 어떤 핸드폰 번호가 있고, 그리고 어떤 지파의 어떤 지점, 대리점, 이런 정보들이 다 모여 있죠. 그런 정보들이 모여 가지고 식별자로 구성을 하게 되면 하나의 택배 사실을 지칭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런 택배를 보내는 사실을 하나를 지칭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식별자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인조 식별자다라고 하게 됩니다. 저희 관계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저희 1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명입니다. 관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엔터티들이, 여러 개의 엔터티들이 연결이 될 때 이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엔터티가 있을 때 부서는 사원을 포함한다. 그리고 사원은 부서에 소속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이제 정의를 할 때 그 엔터티가 주어로서 기능을 할 때 시작점을 the beginning, 시작점이라고 하고요. 끝점을 the end라고 합니다. 그래서 beginning과 end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중요한 개념이 되니까 꼭 숙지를 해주세요. 부서는 사원을 포함한다. 부서는이라고 시작을 했죠. 주어죠. 그래서 beginning은 앞에, 이 엔터티 앞에 정의가 됩니다. 그리고 관계명 기술 규칙, 이것도 이제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는 부분인데, 네, 뭐 동사로 사용하면 안 되고 현재형으로 이제 잘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매한 동사를 피해야 하고 현재형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포함했었다, 뭐 소속됐었다,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현재형으로 포함한다, 소속된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관계 차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차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관계를 정의할 때 이 두 개의 엔터티의 정보의 조합이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이제 1대1 관계입니다. 1대1 관계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주민이라는 테이블과 주민등록정보가 있다 하면 하나의 주민은 하나의 주민등록정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1대1 관계라고 정의를 하고요. 1대 N 관계는 고객이 여러 개의 주문을 주문할 수 있죠. 근데 주문은 반드시 한 명의 고객한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1대 M 관계라고 정의를 하고요. M 대 N 관계는요, 학생이 강의를 수강한다. 근데 강의는 여러 명의 학생이 또 수강을 하죠.
이런 식의 관계를 M 대 N 관계다 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관계를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얘는 시험에 이제 종종 출제가 되는데 많이 출제되는 편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별말이 없으면 시험에 항상 출제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제가 조금 덜 출제되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부분은 요즘 좀 경향에서 멀어진 경향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 연결에 대한 규칙이 서술되어 있는지. 두 번째, 관계 연결이 동사로 이제 정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연관 규칙이 존재를 하는지. 네 번째, 정보의 조합이 발생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관계를 정의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식별자 관계와 비식별자 관계가 나오는데, 이 부분도 시험에 엄청 많이 출제됩니다, 요즘에. 식별자 관계는 부모 엔터티의 주식별자가 자식 엔터티의 주식별자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어느 형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냐면은, 여기에 만약 1이라고 하는 주식별자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디로 가냐면은 자식으로 갑니다. 자식 엔터티로 가서 똑같이 주식별자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개의 이제 정보의 조합이 발생하죠. 그러면은 하나의 정보가 더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1이라고 하는 주식별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자식 엔터티에서는 두 개의 속성이 같이 이제 식별자로 기능합니다. 그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식별자 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별자 관계는 강한 관계로 이제 규정이 되며 SQL 구문을 복잡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식별자 관계가 많아지면은 식별자 이 부분이 되게 커집니다. 이 데이터에 식별자를 기능하는 속성들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SQL 구문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험에 항상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ERD 다이어그램의 I 표기법에 ERD 다이어그램의 I 표기법으로 표기를 하자면 실선으로 표현을 합니다. 실선. 관계를 실선으로 정의할 때 이제 식별자 관계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비식별자 관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식별자 관계라는 것은 어떤 부모의 이 주식별자가 자식한테 상속이 되는데, 이게 그냥 일반 식별자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가 주식별자로 그대로 가는데, 이거는 그냥 일반 속성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실선이 아닌 점선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실선으로 표현했죠. 근데 비식별자 관계는 보통 I 표기법에서는 점선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I 표기법에서 이 비식별자 관계는 약한 관계라고도 정의를 합니다. 근데 특성상 이 주식별자가 다른 엔터티의 일반 속성으로 내려가면은 불필요한 조인을 많이 발생시킵니다. 그 점을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항상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의되어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실 겁니다. 제가 다 정리를 해놨던, 방금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그 다음에 ERD 표기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흔히 ERD라고 하는 것은 Entity Relationship Diagram으로 데이터 모델링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개념 지도죠. 이 ERD 표기법은 한 4가지 정도로 보통 나누어지는데, 시험에 이제 출제되는 부분은 I 표기법, Information Engineering의 약자입니다. I 표기법과 바커 표기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차이점을 보여드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엔터티를 표기를 할 때 I 표기법은 이런 네모난 상자로 정의를 하고요. 바커 표기법은 소프트박스라고 하는 이 둥근 삼각형을 사용합니다. 둥근 삼각형. 그리고 엔터티 명 같은 경우에는 I 표기법에서는 이 박스 바깥에다가 표기를 하고요. 바커 표기법은 박스 안쪽에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속성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은 I 표기법은 주식별자를 이 선 위에다가 정의를 하고요. 일반 속성을 밑에다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바커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안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제약 조건을 같이 써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이렇게 별표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not null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너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의미의 제약 조건을 별 모양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식별자 표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별자 표기법, I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을 위쪽으로 이제 속성들이 배치가 되면은 주식별자로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의 속성이 있죠. 그럼 영어는 복합식별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커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이 샵이라고 하는 표기를 합니다. 샵. 이 샵은 바로 식별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I 표기법에서는 이렇게 위로 두 개를 올리지만
바꿔 표기법은 앞에 샵을 붙여서 식별자임을 정의를 해줍니다. 그다음에 관계 표기법 보시면은 관계명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이 이제 엔터티가 주어가 됐을 때 비기닝에다가 표기를 합니다. 시작점. 이거는 두 개 다 공통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관계 차수도 차이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대1, 1대 m은 이렇게 크로우풋이라고 하는 까마귀 발 모양을 사용하고 m 대 m은 까마귀 발 두 개를 사용을 합니다. 관계 선택 사용 표기법이 조금 다른데 I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끝점에다가 이 동그라미를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바로 옵셔널이라고 하는 선택 사항에 대해서 표기를 하는 거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맨데토리입니다. 맨데토리. 그래서 강제적인. 그래서 부서가 사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사원은 부서에 반드시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바꿔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요. 시작점에다 표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부서는 사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서 여기 the end 끝점에다 표기를 했죠. 근데 바꿔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시작점에다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서는 사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해서 점선으로 표기를 했고요. 사원은 부서에 반드시 포함된다. 지금 이 시작점에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바커와 I 표기법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만큼 시험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식별자, 비식별자 관계 표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 관계는 강한 실선, 그리고 비식별자 관계는 점선 이렇게 표기를 하고요. 참고로 아까 전에 봤었던 선택 사양에서 바커 표기법은 실선과 점선을 어디에 사용을 했었죠? 바로 관계 선택 사양에 표현을 했었는데 I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표기를 했죠? 식별자와 비식별자 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기를 했죠. 그리고 바꿔 표기법 같은 경우에는 식별자 관계를 어떻게 표기하냐면요. UID라고 하는 이 바를 사용합니다. 바. UID라고 하는 이 바를 이렇게 사용을 해서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의 끝점에 정의를 하게 됩니다. 관계의 끝점, the end에 UID를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시험에 좀 잘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꼭 숙지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많이 출제되는 유형 중 하나인데 ERD 그리는 순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ERD 작성하는 방법은 엔터티를 그리고 그 다음에 배치를 하고요. 관계를 정의하고 관계명을 기술하고 그 다음에 관계의 뭐 차수 같은 것들을 다 기술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관계 선택 사양, 필수 사양을 정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3단계 스키마 구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죠. 이 3단계 스키마라고 하는 것이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안시 스파크 3단계 구조. 안시 스파크 3단계 구조라고도 불리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세 가지의 스키마로 구별할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예시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하철 노선도, 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의 화면, 그리고 그 실제로 지하철들, 실제로 여기 지하철의 역을 구성하는 지하철 역들, 이게 세 가지의 스키마 구조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화면을 봤을 때 이건 이제 외부 스키마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개념 스키마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부 스키마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3단계 스키마 구조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유를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지도 형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이 개념적인 지도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처럼 외부 스키마는 여러 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사용자의 관점이고요. 이건 DBA 관리자의 관점이고요. 이건 데이터베이스 설계자의 관점입니다. 이 내부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각각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개찰구가 몇 개인지, 언제 닫는지, 혹은 전화번호가 뭔지, 이런 어떤 물리적인 속성들을 정의한 스키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립성이라고 하는 이론은 이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가 서로 독립적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은 개념 스키마에서 문제가 생기면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부 스키마에 문제가 생기면 개념 스키마나 외부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내부 스키마도 외부랑 개념 스키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독립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가 종로 상가에서 뭐 강남역으로 가요. 강남역. 네, 여기 강남역으로 갑니다. 그럼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근데 다른 곳에 어떤 지하철역 하나가 폐쇄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노선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개념적인 스키마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변경이 있더라도 저희가 사용하는 외부 스키마에는 영향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어디 지하철이 공사 중이에요. 아니면 폐쇄됐어요. 그래서 내부 스키마가 이제 정의가 안 되고 오류가 생겼다. 그때도 개념 스키마나 외부 스키마에 영향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데이터 독립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사용자 관점, 관리자 관점, 설계자 관점입니다. 그래서 외부 스키마는 사용자 관점으로서 여러 개의 스키마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사용자들이 개념 스키마를 공유를 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개념 스키마는 관리자의 관점으로서 전체적인 논리적 구조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내부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설계자 관점입니다.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구체적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의해 주는 것을 이제 내부 스키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독립성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개념 스키마가 변경이 되거나 이상이 생겨도 외부 스키마에 영향이 없는 것을 논리적 독립성, 내부 스키마가 변경이 있거나 문제가 생기더라도 개념, 외부 스키마 둘 다 영향이 없는 것을 물리적 독립성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이상현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상현상이라는 것이 왜 나왔냐면은 저희가 어떤 테이블이 있을 때 그런 테이블이 사이즈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은 문제점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문제점을 이상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bnormality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상현상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런 이상현상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이상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정규화라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현상을 먼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정규화를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삽입 이상입니다. 데이터의 어떤 테이블이 지나치게 속성이 많아지면 어떤 데이터를 삽입을 했을 때 필요 없는 공간에 널이라고 하는 널값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연쇄적으로 필요 없는 공간에 널이 들어가는 것을 삽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상품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들과 이 고객이라고 하는 속성들을 분리할 필요성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갱신 이상. 만약에 상품에 대한 정보를 이 테이블에서만 관리를 하게 된다라면은 어떤 뭐 스마트폰의 가격이 변경됐어요. 그러면 이전에 샀던 사람이 스마트폰의 가격이 10만 원이었는데 이때부터 20만 원으로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상품명이 나중에 조회를 했을 때 스마트폰이 20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정보의 불합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갱신 이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삭제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보를 삭제를 할 때 필요한 정보마저도 연쇄적으로 삭제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장비라고 하는 사람의 정보를 만약에 삭제를 한다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유일하게 랜카드를 샀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랜카드에 대한 정보도 연쇄적으로 삭제가 됩니다. 이런 이상현상을 삭제 이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이런 이상현상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규화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정규화. 그래서 어떤 테이블들을 큰 테이블들을 이런 이상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개의 테이블들로 쪼개는 것을 정규화라고 이제 이렇게 좀 러프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쪼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바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 생깁니다. 그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조인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과도한 조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정규화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정규화를 수행하게 되면 테이블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혹은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제일 정규화가 있습니다. 제일 정규화는 반드시 모든 속성을 하나의 값만 가져야 된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테이블 속성의 원자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요. 근데 책을 여러 권 구매했다고 해서 도서명에다가 여러 개의 책의 이름을 넣었다 하면은 그 원자성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당 하나의 구매 내역으로 관리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정규화의 예시라고 보실 수가 있고, 제일 정규화 같은 경우에는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어떤 두 개 이상의 속성이 식별자로서 기능을 하고 하나가 이제 결정자로서 기능을 할 때 어느 하나와 종속된 다른 하나의 속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테이블을 이렇게 이제 쪼개는 거죠.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종속된 사이에서 하나의 이제 종속성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부분함수 종속성을 해결하는 것을 제2정규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교재에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 제3정규와 같은 경우에는 이행함수 종속성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x라고 하는 것이 y에 대한 결정자고 y라고 하는 것이 z의 결정자라면은 테이블을 x의 y에 대한 테이블, y와 z에 대한 테이블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3정규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1과목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